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2588 상담원 하느라 아직 시집을 못 갔어요. 훌쩍훌쩍. 우리 고객님들 중에 총각도 많으시던데 저 이국주 어떠세요? 뿌이뿌이. 좌우로 정렬 2588 국주 좋네 국주 좋아 2588 대리운전아 국주를 부탁해. 금요 대기회 생생경제 금요기회. 4개월여 만에 시작된 노사정 대화,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 노사정 대화라는 것에 무슨 연관 검색어가 파행이나 평행선 이런 것뿐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정부의 공공부문의 임금 피크제 강행을 놓고 고성이 오간 끝에 결국은 끝이 40여 분 만에 났습니다. 그래서 최경환 부총리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전날이죠. 9월 10일까지는 대타협을 해달라, 합의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했는데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3, 4부 금요기획에서는 노사정위 대타협을 위해서 필요한 논의는 무엇인지 또 쟁점은 무엇인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이상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님이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시기로 했는데요. 그 앞서 예정이 되어 있었던 정부회의가 좀 길어져서 부득이하게 전화로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원 교수님 나오셨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좀 불편하시겠지만 전화로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편하게 지금 있어서 괜찮습니다. 예. 먼저 한국노총이 복귀하면서 4개월 만에 노사정위의 대화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노동개혁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 재개가 된 것에 대한 평부터 일단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김동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 봄에 이 노사정 대화가 결렬이 된 후로 4개월이 지났고요. 지금 다시 이제 한국노총이 복귀를 했는데 네. 그동안의 그 청년 실업이라든가 이 비정규직의 아주 고통이라든가 이런 그 국민들이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를 외면하지 못하고 한국노총이 복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결렬됐다 다시 복귀한 것이니만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는 지난번보다는 타결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더 큰 것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희망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는 그러면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예,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꼭 이런 식으로 정부와 사용자들의 어떤 여론몰이에 의해서 이렇게 반강제적인 형태로 한국노총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이지만 그렇게 복귀하는 거에는 많이 아쉽고요. 자발적이 아닌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정확히 한 5개월 정도 전이죠. 그때 탈퇴하면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일반 예고 조항이라든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여전히 그걸 그대로 논의의 탑 의제로 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공익위원들의 어떤 전문가 토론도 배제한 상태에서 대표자 실무회의 네. 그리고 9월 10일까지 하겠다. 이건 너무나 흔히 말하는 노사정 대타협 자체를 너무 정부가 쉽게 생각하거나 좀 우습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까지 느껴질 정도입니다. 예. 김동원 교수님과 이상호 연구위원님의 시각이 굉장히 좀 차이가 크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 근데 어쨌든 대화가 재개가 됐다는 점은 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대타협의 시한이 사실은 굉장히 촉박해요. 오늘이 4일이고 10일까지 하려고 하니까 난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의견을 좁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계와 노동계의 그 주장들이 상당히 팽팽하거든요. 이상호 연구위원님께 먼저 좀 여쭤볼게요. 재계 요구 상황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참 재밌게도 재계가 며칠 전에 다시 이제 5개 경제단체가 모여서 일반 해고와 아니면 비정규직 법안 이런 것 부분에서 그리고 특히 그 전에 법 개정 자체가 국회에서 논의되면 논의가 좀 야당의 반대에서 지지부진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행정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으로 해달라고 하더니 어느새 이제 여론 자체나 지금 전국의 상황이 밀어붙여도 된다고 판단하는 건지 갑자기 법 개정으로 네. 왜냐하면 어차피 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나 일반 해고 부분은 법 개정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속전속결로 끝나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점에서 좀 예. 상당히 좀 지금의 상황은 노사정 대타협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동원 교수님은 재계 요구사항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정부는 12일까지 해달라고 얘기를 하지만 10일 날까지 되기는 있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겨운 상황이죠. 네. 지금 벌써 온 지 4일이고 그래서 쉽지가 않을 걸로 보고 아마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면 한 9월 25일 추석 직전에 네. 그때까지를 데드라인으로 잡고 양쪽이 노력하는 것이 아마 합리적일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재계가 해고 규제와 파견 근로 관련 규제 완화해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네. 항상 이런 협상을 할 때는 노든 사든 제일 처음에 하는 이야기는 항상 아주 가장 강경하고 극단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관철을 하려고 얘기를 하고 협상에서 기선을 장악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는데요. 이것이 상대방이 있는 게 협상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관철된다면 우리가 협상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서로 밀고 당기는 싸움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다. 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노측은 또 이런 것을 전혀 논의를 하면 아예 거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기싸움을 하더라도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구체적인 협상들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노동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좀 광범위한 걸 담고 있고 그래서 서로 같은 쪽이 아니라 아주 반대쪽으로 많이 이렇게 가 있는 노동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김동원 교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노동개혁이라는 거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고 보시는지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노동시장이 아주 지극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네. 정규직 직원들 중에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직원들은 너무 이 노동시장 경직이 되어 있어서 한번 입사하면은 해고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보면은 경영위기가 있어야만 해고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이제 정년 연장이 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심각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대기업에서는 이 정규직을 뽑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지금 대부분 충원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비정규직은 극히 유연하고 아주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리고 또 일부 대기업에 전부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부 대기업의 정규직 직원들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서 이 양극화를 해소를 시켜서 좀 이 어떤 단일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별개 두 개의 동떨어진 노동시장을 상대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정책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양극화 해소가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겁니다. 청년 실업자들이 지금 공식적으로 한 45만 정도 되고 또한 지금 이 실질적인 사실상의 청년 실업자는 한 116만 정도가 된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많은 숫자이고 또 이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실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니까 상당히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 사회적으로도 불안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지금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런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노수정위원회 대타협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이슈.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 그리고 청년 실업을 해소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는 재계 주장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전 들기도 했는데 이상호 연구위원님은 노동개혁 어떤 방향으로 개혁을 가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김동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큰 의제는 맞습니다. 네. 노동시장이 지금 워낙 이중구조가 되어 있고 양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조개혁을 통해서 바꾸는 거고요. 그리고 그 구조개혁의 목표는 정확하게 지금 흔히 말하는 있는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열악화시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청년들의 희망을 주기 위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게 방향이 맞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나 사용자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방향은 정규직의 고용 경직성 때문에 노동시장 이중화가 생겼다. 이건 한 면만 보는 겁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비정규직에 워낙 저임금의 노동적 근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들을 상향 평준화시켜야만 이중구조나 양극화가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정규직의 지금 조건이 물론 일부 고임금이나 이런 부분들 계시긴 하지만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 그런 정규직들의 조건들을 하향 평준화해서 과연 양극화나 이중화를 줄인다? 저는 방법론적으로는 더 많은 숫자인 비정규직들의 어떤 임금과 노동 조건을 상향 이동하는
예. 양극화를 줄이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의 비용 부담은 굉장히 많지 않을까요? 기업의 비용 부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방적으로 기업의 부담으로 전담해서는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결국 목표를 분명히 한다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네. 노사정이 공정하게 비용과 네. 위험과 책임을 나누는 방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사회적인 동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김동원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예, 지금 실제로 아주 경직된 정규직 일부 다른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예. 그런 섹터가 있다는 걸 아무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제 직장에서 그 신입 직원들을 채용을 해보면 실제로 우리가 채용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은 상당히 아주 유능하고 그런데도 봉급이 낮은 편이고 네. 반대로 또 정규직으로 있는 직원들은 봉급은 많은데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또 아주 편하게 지내기도 하고 좀 이게 동기유발이 덜 되거나 예. 좀 그래서 상당히 많이 대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규직을 뽑는 걸 자꾸 주저하게 되고 항상 그 비정규직 취업만 나오게 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매일 피부로 느끼는 게 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비정규직만 근로조건을 올려주면 이게 상향평준화 한다. 그래서 아주 그 위에 아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이 사람들을 근로자들을 그대로 두고 가자는 것은 이거는 조직 자체가 네. 나라 전체가 너무나 비효율화될 거기 때문에 예. 바람직하지가 않고 알겠습니다. 경직된 부분은 유연하게 만들고 유연한 네. 부분은 조금 보호를 강화해서 아주 그 중간에 중용의 노동시장을 만들어내는 게 맞는 해법이겠죠, 당연히. 두 분이 굉장히 가는 길은 약간 달라 보이기는 한데 결국은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는 면에 있어서 그게 좀 궁극의 목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여기서 이 그런 금요기회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님 그리고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생생경제 3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4부에서 금요기획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_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네, 생생경제 4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금요기획하고 있고요.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 노동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님 그리고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두 분 다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으로는 청년의 일자리를 주자라는 걸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3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쟁점 하나씩 이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사정 대화가 시작부터 진통을 겪는 이유가 사실 보면은 공공부문에 도입하게 되는 임금 피크제 이게 과연 인건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기업 좀 도와주기냐 과연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원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임금 피크제가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좋은 방법인가요? 원래 임금 피크제는 이 정년 연장과 서로 결부가 된 제도입니다. 원래 그렇죠. 예. 예, 이게 우리나라 호봉제를 하다 보니까 이 정년 연장이 되면서 이게 끊임없이 봉급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임금 피크제를 내서 어느 정도 일정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임금을 좀 낮게 해서 정년 연장을 받아들이기 쉽게 하자고 시작이 됐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게 청년 실업하고 이제 서로 관련을 지어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청년 실업 관련해서는 효과가 아주 없는 건 아니죠. 아마 네. 아주 적게 이거를 지금 보는 사람들이 한 3만 명 정도 임금 피크제 하게 되면 청년 실업이 한 3만 명 정도 청년을 고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 같고 아주 많게 보는 측은 예. 10만 명 이상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긴 한데 네. 다만 임금 피크제만 가지고 청년 실업이 다 해결된다고 보는 것은 그것은 아무도 그렇게 물론 믿는 그렇죠.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임금 예. 피크제도
수단 중에 하나고 여기에만 기대는 것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네요. 예, 이상호 연구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 원래적 의미로 보면 임금 교섭이나 임금 조정은 노사 자율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이야기하면서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임금 피크제 시행하는 건 자기들의 이야기한 논리와 맞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우리의 인구 구조 확산 그리고 정년 연장 60세 이 법제화라는 특수한 시기에 네. 한시적으로 워낙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들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어떤 방법 그리고 정말 청년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효과를 발휘하는 방법이냐에 따라서 네. 그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지적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겠다라고 정부는 이야기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법을 보십시오. 그냥 임금만 삭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연장. 거기에 정부가 상생고용지원금을 붙여서 네. 일자리를 뽑는다고 하지만 그 액수에 과연 몇 명의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며 민간 기업들이 얼마만큼 그걸 만들어내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임금 피크제를 정말 어쩔 수 없이 실시한다고 한다면 과감한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을 네. 줄여야만 그리고 업무를 중장년층이시니까 예. 업무 부담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게 업무를 줄여주면서 정말 이후에 퇴직 이후에 네. 창업을 준비한다든지 인생 이모자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한다면 결국 그 업무를 누군가 맡아야 되죠. 그러면 네. 결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게 되는 이런 호수단 구조를 만들어줘야만 네. 제대로 된 임금 피크제 도입에 의한 고용 창출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의 어떤 그 공공부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민간에도 기업에도 적용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예. 상황을 보면 아마 많이 적용될 것 같은 상황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걱정되는 것은 임금 피크제는 도입이 되지만 이게 정말 청년 일자리로 네.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의 방식이나 네. 재벌의 대기업들의 어떤 대응을 보면 좀 미지수다. 확신할 수 없는 예. 상황입니다. 예. 김동훈 교수님은 어느 정도 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대부분 연구들이 다 보면은 뭐 몇만 개 수준으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야권, 여권 상관없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예. 이제 얼마나 규모가 얼마나 되냐가 문제고 또 임금 피크제가 저는 임금 피크제를 지금 이렇게 연령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조금 연령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좀 이게 좀 비합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능력이 다를 수도 있고 하는 업무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서 네. 연령차별금지법 이래도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저는 차라리 선진국처럼 예. 이게 직무나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 연령을 이제 오르게 되면 다 그만큼 직무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고 성과가 낮을 수도 있고 또 능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네. 맞춰서 봉급을 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임금 피크제가 이루어질 텐데 너무 연령으로 딱 자르는 것은 조금 무리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내년부터 임금 정년 연장이 바로 시작이 되면 임금 피크제가 없이는 아마 기업들이 상당히 그 임금비 부담이 커질 테고 청년 고용은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꼭 임금 피크제가 청년 연장하고 청년 그 고용과 직접 네. 연관이 안 되더라도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청년 연장이 되고 예. 임금 피크제 안 하면 결국은 청년들을 고용할 만한 여력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네. 결국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 문제처럼 임금 피크제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연결시키는 문제처럼 굉장히 그 뭐랄까요 일괄적이고 너무 일반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정규직을 돕겠다고 하면서 이 기간을 연장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게 2년에서 4년으로 넘어가는 것이 과연 이게 비정규직 대책이냐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이제 뭐 일부에서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김동훈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이 이슈는 복잡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와 사가 다 같이 이 제도에 대해서 장점, 단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측을 보면은 우선 그동안 2년마다 바꿔야 되는데 4년간 데리고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4년간이나 같이 일을 해서 아주 숙련이 돼 있고 예. 아주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는데 그때 4년 후에 또 내보내야 된다면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사측도 뭐 장단점 다 있고 노측 입장에서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점으로는 비정규직이라도 오래 하겠다. 뭐 그렇게 본다면 지금 2년마다 직장을 옮겨 다니는 사람들은 참 피곤하니까 네. 비정규직이라도 오래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럼 영원히 비정규직을 하란 말이냐? 4년마다 이게 옮겨 다니게 되면 영원히 비정규직 하라는 거냐?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제 노조 측은 그
그 자기 나름의 설문을 가지고 이걸 근로자들이 바로 얘기를 하고 있고 사용자 측은 또 그 나름의 설문을 가지고 근로자들이 네. 찬성을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중립적인 어떤 그 연구기관에서 예. 대규모 설문을 좀 해서 그래서 과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고 어떤 경우에 이게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 필요하지 않은지를 좀 정밀히 분석을 해서 네. 그러고 나서 조금 좀 정밀한 정교한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괄적으로 그냥 차별적이고 늘린다는 건 예, 좀 조금 그런. 네. 좀 그건 너무 알겠습니다. 좀 정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호 연구위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 기간제가 대표적인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네.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방향이 어디냐에 따라서 좀 다른 처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2년을 4년으로 네. 연장하는 게 정말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오히려 비정규직 그 기간제 노동자들의 문제는 비정규직 수를 줄이는 동시에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임금이나 노동 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는 거죠. 그래서 질적인 개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방향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부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그냥 비정규직 대책이 아니라 뭐 기업 대책인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더 자유롭게 원래 상시 지속 업무에 쓰던 기간제를 예. 또 한 4년 정도. 사실 4년 숙련이 더 되겠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또 여러 가지 쪼개기 계약이라는 여러 가지 방식에 예. 의해서 더 연장이 되면 결국 당연히 상시 지속적 업무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간제를 사용하는 게 관행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직수당 10%를 많이 예. 전환하지 않으면 매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비정규직의 평균 월 임금이 13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입니다. 그러면 2년 후에 10%의 이직수당을 네. 하면 2년 후에 한 300만 원만 더 내면 됩니다. 두 달치 월급만 더 내면 되거든요. 정규직 전환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 이직수당을 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러면 그 이직수당에 대한 그 뭐 규모를 확 늘린다든지 다른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늘리면은 그렇죠. 프랑스 같이 예. 오히려 그냥 만일 어쩔 수 없이 예. 비중을 쓴다고 하면 동일 임금 이상으로 차라리 그냐면 거기에 네. 대한 페널티 방식으로 예. 해서 10%를 더 가금을 준다든지 네. 아니면 말씀한 대로 정말 진정성 있는 대책이라고 하는 이직수당을 어차피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 정도 수준이니 네. 50%의 이직수당을 매기는 식의 좀 가감한 정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 일정 정도의 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만 지금 이런 정도라고 한다면 알겠습니다. 사실은 별다른 효력이 예.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같은 것은 어쨌든 이 비정규직 종합대책이라는 것 자체가 정치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정밀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얼버무린 거죠. 얼버무려서 4, 5년 전에 쓰던 그대로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좀 약간 방향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민감한 사안이 일반 해고 지침이거든요. 이게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 해고 지침. 이게 사실 공감대가 절대로 형성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재계가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야기를 한 것도 이 부분인데 그래서 법제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문제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김동원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일반 해고 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둘 다 법원에서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해고도 대체로 이제 업무 성과가 낮은 사람을 해고할 때는 뭐 업무 성과도 아주 낮아야 되고 그리고 훈련을 해도 성실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판례에 의해서 고용하고 있고 취업규칙을 이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아주 합리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노조가 수용하지 않고 계속 거부할 때 이럴 때에 대해서 극히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걸 원래는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하다가 뭐 지침으로 바꿔봤다 나중에 법원에서 번복이 되면은 어차피 또 마찬가지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죠. 통상임금처럼 오히려 노사관계에 혼란만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아마 이걸 법제화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법제화한다는 것은 고용 문제의 아주 근간을 흔드는 거라서 아마 노사 간에 굉장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중장기 과제로 논의하자는 공감대가 정부와 노동기관에 형성이 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막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이번에 지금 9월 10일까지 이거를 어떻게 타협을 한다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렵고 이번에 한두 달 협상을 될 것 같지는 않고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함께 다루면서 이걸 논의하는 게 맞는 거지. 이번에 갑자기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고 요건을 일단 완화한다는 것 자체가 일자리의 불안정성을 높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 이제 그런 반면에 또 이런 점도 생각은 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기업의 입장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서로 균형을 갖추면서 이 건전하게 서로 이익을 보호를 해야 되나 국가 경제가 균형 있게 발전할 텐데 지금 만약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정년이 연장이 됐는데 그 무조건 정년 때까지 그냥 모든 직원들을 다 그냥 데리고 있어야 한다면 그러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이제 임금이 부담이 커지면 오히려 고용이 줄어드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유연하게 만들어서 임금도 유연하게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해고 문제도 지금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정년이 연장이 됐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유연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진통하는 과정 중에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연구위원님께도 같은 질문을 드릴게요. 이 재계가 주장하는 것이 지금 김동원 교수님도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인 접근은 해봐야지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재계가 지금 일반 해고 요건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좀 딴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미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를 통해서 뭐 긴급한 경영상의 사유에 정리해고는 사실 사회적으로 이미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지금 상당히 많은 상황에서 일상적인 해고권을 행사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사실 법상으로 보장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뭐 희망퇴직이든지 명예퇴직으로 해서 뭐 몇 개월치 아니면 몇 년치의 월급을 보상해서 사실 간접적으로 퇴직시키는 방향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간 굉장히 많은 부당해고 소송이 걸렸고요. 부당해고 부분에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그런 소송이 많이 늘었나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돌파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합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일반 해고를 도입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취업규칙 불이익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한국같이 노조 조직률이 10% 미만인 나라에서 그나마 노동자들의 권익을 마지막으로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취업규칙입니다. 뭐 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단체 협약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는 단체 협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법 아니면 취업규칙입니다. 취업규칙 내에서 최소한 가장 마지막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만일 뭐 가이드라인 일반적으로 열어버리게 되면 사실상의 사업체 현장에서의 어떤 노동자들의 권익은 일순간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취업규칙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해석이 지금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노동자들의 측면에서는 마지막 바리케이트 같다는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김동원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거는 약간 좀 사용자 입장으로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이것까지 못하게 하고 유연하지 않다면은 기업 굴러가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게 맞죠? 제가 조금 말씀을 못한다면은요. 우리가 너무 이게 노와 사는 서로 이게 순환 관계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아주 즉각적으로 노조 근로자들만 보호한다고 정책을 내게 되면 결국은 그게 한 바퀴 돌아서 오히려 근로자들에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죠. 무조건 우리가 고용을 보호하고 아무도 해고하지 말고 전부 다 같이 가자 그러면은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져서 고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똑같이 그렇다고 또 기업만 너무 보호를 해서 근로자들의 그 보호 조건을 너무 낮추면은 그러면 결국 이게 이 수요가 생기지 않아서 결국 기업이 또 어려워지면 또 고용을 못하게 되고 이 근로자를 너무 보호하게 되면 기업이 어려워지고 또 기업을 너무 보호하면 근로자가 어려워지고 그게 또 서로 돌아가면서 서로서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균형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지 알겠습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어서 정책을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정책을 할 때 어느 쪽이 이게 얼마나 균형을 갖추고 양쪽을 다 적절하게 보호하느냐에 맞춰야 되는 거죠. 어느 한쪽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만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상당히 쉬운 문제겠죠. 이 문제가. 이게 언론의 문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 교수님, 이것도 언론이 자꾸 이렇게 프레임을 짜가지고 접근하는 것일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사실은 노사정 대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 게 아까 임금 피크제가 그랬듯이 일반 해고 지침이라든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이걸 또 청년 일자리 문제랑 연결을 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 점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간략하게 답변을 그거는 부탁드립니다. 너무 세대 간에 불필요하게 예. 그래서 자꾸 그 어떤 갈등 구조를 언론들이 그렇게 포장을 하는 것 같아요. 꼭 그렇게 되지 않고 다들 모두 윈윈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굳이 이걸 너무 제로섬으로 봐서 이 기존 지금 근로자들이 뭔가 양보를 해야만 청년들에게 이익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곤란하고 이 전체가 알겠습니다. 이 고용 경제 전체가 좋아져도 고용이 다 늘어나면 청년들이든 뭐 정년퇴직자든 다 좋아질 텐데 그걸 너무 제로섬으로 보는 것은 좀 그런 아주 적절한 시각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윈윈이고 제로섬이 아니면은 정말 좋기는 할 텐데요. 이상호 연구위원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언론의 문제다라고 제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또 언론의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다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일반 해고나 취업규칙이나 이게 청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청년 일자리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반 해고 조항이 도입되고 그다음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되면 청년이 일자리에 취업을 해서 들어간 상태에서 자기의 권익을 하나도 이야기를 못합니다. 만일 노동조합이 있어서 만일 단체 협약상으로 해서 그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해 준다고 하면 취업규칙이 좀 약하더라도 할 수 있지만 뭐 한국 사회에서 노동조합이 몇 군데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일반 직장에서는 마지막 보류라는 거죠. 그러면 청년이든 장년이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구나에게 가장 기본적인 자기의 고용 보장도 아니죠. 고용에 대한 기본 그리고 노동조건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게 취업규칙이고 사실은 해고로부터의 보호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지켜주는 것이 뭐 저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의 기본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연구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 해고를 조금 더 쉽게 하는 혹은 이제 뭐 해고에 조금 더 여지를 주는 유연성을 발휘를 하는 것은 지금 안 된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고용 유연성, 우리가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수용할 수 있다. 다만 방식의 문제가 아니겠냐. 방식의 문제요? 그렇죠. 고용 유연화는 가장 마지막 선택입니다. 기업이 아까 우리 김동원 교수님도 강조하셨지만 세상에 나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좋은 기업과 착한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직원들을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을 죽이는 것이 오히려 산업 생태계와 기업 생태계를 위해서도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적어도 가장 모든 노동 정책에서 우선은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는 협상을 여는 그리고 거기에서의 어떤 질적인 기능적 유연화를 같이 매칭을 시킨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뭐 어느덧 다 돼서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해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저희 금요기획은 맨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정의를 내리는데 오늘은 노사정의의 대타협은 무엇이다. 여기에 그 함의를 넣어서 정의를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하시면 더 하셔도 좋고요. 먼저 김동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사정의 대타협은 무엇이다? 노사정 대타협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절호의 기회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 노사정 대타협을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봐서 안 될 것이다라고 본다면 우리는 미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양극화된 사회에 청년 실업은 계속 악화되는데 어떻게 뭔가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저는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서로 타협을 하는 것이 가장 이게 좋은 방법입니다. 노사정이 자발적으로 타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그보다 못한 방법은 아마 여당 야당 정치인들이 서로 타협을 하는 걸 텐데 그거는 뭐 상당히 타협은 쉬울지 몰라도 내용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쨌든 노사정위원회에서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한 절호의 기회를 가장 최고의 방법이다. 알겠습니다. 말합니다. 이상호 연구위원님, 노사정의 대타협은 무엇이다? 저도 청년 일자리는 동일합니다. 다만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연대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회적 연대 책임이다. 왜냐하면 지금 노사정은 기성세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혜택받은 그리고 그쪽에서 청년들의 또 가족을 이루는 가장들이고요. 그래서 이분들 기성세대인 노사정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자기 자신들의 요구를 조금씩 양보하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나 책임들을 서로 나누어지는 그런 사회연대 책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예, 절호의 기회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절호의 기회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사회적 연대 책임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중요한 키워드는 청년 일자리에 있는 거가 있습니다. 오늘 금융기획 노사정 대타협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김동원 고려대 경영대학장님 그리고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의 이상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오랜 시간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한 선물 받으실 분은 1962님 외 10분이고요. 따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